네, 여야가 대선 이후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 후보자가 임명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대표적 친명계로 알려졌잖아요. 개혁 과제를 완수를 하겠다, 1년 내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여러 아들 관련 의혹도 좀 있었는데 조직력이 강한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네. 경우에 국정원 출신 아닙니까? 네. 국정원 출신은 조직, 정보, 또 전략 이런 데 능한 거고 실제 삼선 의원을 하는 동안 그런 부분에 독보적인 어떤 의정 활동을 보여왔습니다. 아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평가를 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로 적격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성공을 이끌어야 할 또 원내 지도부기 때문에 어떤 원내대표가 가느냐에 대해서 여러 관심들이 있었는데 성향적으로야 서영교 의원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이 당이나 의원들 또 당원들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진중하고 예. 또 무겁고 또 전략가 이런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들이 좀 모아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일기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원내 지도부기 때문에 주요하게는 개혁과 또 국가적 과제인 내란의 청산 이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고 원내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물론 그 안에는 당연히 야당에 대한 설득과 협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도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실과의 호흡도 중요하고 또 야당과의 원활한 협치도 이끌어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두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하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 잘 하겠다. 네. 또 하나는 야당과 협치를 잘 해서 국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인데 이번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은 야당과의 협치 부분은 아무도 꺼내질 않았어요. 서영교 의원도 꺼내질 않았고 김병기 의원도 꺼내질 않았고요. 지금 당선 1승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지금 신임 원내대표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벌레교육 요원을 자처했던 분이고 예. 총선 때도 비명 행사 공천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강성 친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근데 당선되자마자 지금 나오는 1승이 그간에 논란이 있었던 쟁점 법안들을 차근차근 처리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법사위원장도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보는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려스럽게도 이게 그간에 집권을 하기 전에 민주당이 보였던 모습 있잖아요. 입법 독주, 독재, 일방 통행 이 부분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또 우려를 또 표시를 해줬는데 이렇게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한편 부동산 차명 보유 그리고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결국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민정수석은 좀 어떤 인물이 돼야 될까요? 일단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사였죠. 아무래도 정권 초기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권이다 보니까 검증이 좀 부족한 게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특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이고 또 공직 기강이라든가 공직사의 반부패 문제를 전담하는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이 도덕성, 윤리성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부 이제 검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집권 초기에 있었던 문제이고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봤지만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다 밝히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 대표적으로 이 차명 대출 같은 건들에 대한 이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오광수 이 변호사를 이 민정수석 적격자로 본 것이 법조계의 신망도 두루 넓고요.
민주당 일각에서 처음 걱정했던 것처럼 특수부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높이 사서 민정수석으로 지명을 했지만 이런 도덕적 한계로 인해서 낙마를 한 것이고요. 새로운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기준이 검찰 출신이냐 아니면 비검찰 출신이냐 이것은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대두되고 있는 과제, 검찰 개혁의 과제, 또 이 공직 기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새 정부 특히 지난 열흘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업무적으로 강도 높고 또 질서 있고 체계 있게 업무를 직접 챙기고 관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업무 추진 스타일에 맞춰서 공직사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관리하는 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하면서도 이번 오광수 수석 사례와 같이 도덕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이고요. 그 기준에 통과하시는 분이 아마 새로운 민주수석으로 임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증 실패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요, 추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있겠습니까? 일단 뭐 초기에 교체를 결정했다는 것만 보면 잘 한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게 시스템이 안 갖춰져 가지고 검증에 구멍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예. 이제 그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인사검증의 부실 때문에 이 우광수 수석의 금융실명법 위반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걸릴 수 없었다. 10년 전의 일이고 해서 했다는 거는 뭐 이해가 일견 가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 정보관리단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도 민정으로 가져오고요. 그다음 사정기관 간의 역할 조율, 뭐 공직기강 이걸 할 분이 실정법 위반을 한 분을 안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여권 내 파업 게임과 같은 양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의 비서를 임명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신중해야 된다, 뭐 교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심지어는 정성호 의원도 그런 의견을 했고 서영교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 이런 분들이 얘기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특수부 특수통 출신의 검사는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뭐 이걸 뭐 어쨌든 국민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받아들였고, 그렇다면 다음 민정수석은 누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겠지만 결국 하다 보면요, 민주당 내에서 뭐 역할을 했던 분, 또 혹은 그쪽 진영에서 검증이 된 분, 제가 예측하기는 민변 출신 정도의 변호사 출신들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오광수 민정수석 이외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전거래 의혹 그리고 아들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이거 자세히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김민석 지명자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때문에 2번이나 실형을 받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서 받은 것 때문에 2005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때문에 피선거권이 10년간이나 박탈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불법 정치자금을 또 받아가지고 2010년에 벌금 600만 원 받는 바람에 피선거권 박탈을 또 5년을, 그러니까 총 15년의 피선거권 박탈 기간을 거쳐서 낭인 생활을 거쳐서 어쨌든 국회의원이 돼서 국무총리 지명까지 됐는데요. 이분이 똑같은 실수를 또 해가지고 2018년에 차용증을 쓰고 제가 보니까 11명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 2023년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근데 2023년까지 변제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거고요. 2번의 학습 효과 때문에 문제가 될 걸 대비해서 차용증을 써놓은 건데
이게 초대 국무총리,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이런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있는 부분이 들어서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정치인 김민석을 볼 때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를 본다면은 역시 검증 실패고요. 그리고 이게 두고두고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고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인사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빠 찬스는 없었고 또 사적 채무는 모두 상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일쯤에 또 추가로 입장을 내겠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이 좀 따로 전해지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려서 하나하나 일차적으로 소명을 했습니다. 네. 보면 납득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부원장님께서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실상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불법 정치자금을 차용증을 쓰고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치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것을 나중에 확인하려고 그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차용증을 쓴 게 아니냐 그러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이번 이제 그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이 정치자금 사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을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도 못했고 실제 신고된 재산 내역을 보면 한 2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교육 문제 물론 전 배우자가 상당히 부담한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적 이 채무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이 존재한 것이고 그게 2000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매해 재산 신고에 신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걸 숨기려는 의도의 불법 장치 자금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드러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재산 신고에 채무 내역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에도 보면 1억 4천의 4인간 채무가 기재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상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받아놓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개인간 채무로 위장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가 설명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고 하니 어느 정도 소명될 것으로 보고요. 아들과 관련된 문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걸 아빠 찬스 프레임 그래서 조국과 같은 효과로 걸어놓고 이 두 가지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지금 낙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의혹 제기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사청문회로 모아져서 본인의 어떤 서명 정도를 가지고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미 검증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가지고 해명을 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미 낙마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사례에 맞는 겁니까? 그리고 초대 총리 후보자이고 지금 어느 때부터 국가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시급히 이 직무를 수행할 총리라면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도덕성 기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있고 총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비위나 문제가 아니라면 낙마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사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보다 철저히 검증을 해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을 한 후에 그 이후에라면 그 주장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시점에서 낙마를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고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청문회까지 가보고 또 현재까지 지금 제기된 내용이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차기 원내대표 후보 신청을 오후 5시까지 받는 걸로 알려지는데요. 원래 이번 선거에는 3선의 김성원, 송원석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상태라서 2파전이 예상이 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4선의 이현승 의원이 막판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선거 구도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원내대표 경선은 현역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당내 현역 의원 분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총 107석 중에요. 네. 지역구 의석이 89석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영남 의석이 58석 정도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현성 의원이 나오는 바람에 송원석 의원하고 이현성 의원의 경북 기반 BK 기반, TK 기반으로 보면 대구 경북이 25석, 부산 경남이 지금 33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표심으로만 보면 수도권하고 중부권, 그다음에 영남권을 나누어 보면 이게 황금 분할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당내 지금 세력 관계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 영남 기반의 두 분이 지금 좀 유리한 기반을 선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아마 이현성 의원이 끝까지 고민한 것은 영남의 의석 분포를 가지고 유불리를 계산을 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당내의 친화적인 의원들로부터의 권유라든가 뭐 만류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현성 의원이 출마를 역시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흐름으로 보면 영남권 의원 두 분의 각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영남계의 선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뒤늦게 레이스에 합류하긴 했지만요. 먼저 출마한 두 사람에 비해서 이현성 의원 같은 경우는 개파색이 좀 옅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조금 다소였다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친윤 쪽으로 분류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개 지금 영남권 의원들이 이 비상계엄 이 탄핵 과정에서 친윤적인 행보를 보여왔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3자 구도가 형성되면 사실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양자 구도였을 때는 이게 친한과 친윤의 대리전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남에 기반을 둔 이 친윤의 지지를 받는 송원석 후보가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현승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이 3자 구도가 돼버리는 바람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그만큼 당 내부가 어떤 이 구심력을 갖고 이 대선 패배 이후 어떤 수습할 그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면 패배 그 후유증을 빨리 수습하고 네. 당을 정비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당의 흐름이 좀 하나로 모아져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까지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은 당 내에서 친윤과 친한이 당권까지 보면서 치열한 어떤 당내 갈등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아마 이런 상황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중에 이제 친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어떤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다시 영남에서 이게 후보가 이제 분화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실제 이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되든 책임이 좀 막중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당 개혁안과 관련을 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또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당원이 반대를 하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철회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내 반발까지 이제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당무감사위원회가 지금 당무감사에 들어갔고 어쨌든 개시가 되었고 그다음에 당 개혁안하고 그다음에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 문제, 조기 전당대회 문제 이게 같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제 당내 분위기는 지금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다 8월 말 9월 초 전당대회 개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전당대회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전당대회로 가기 전에 신임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할 건지 네. 아니면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를 한 2달 정도 늘려서 갈 건지가 결정이 될 건데 그 결정도 역시 원내대표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예.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당원 투표도 지금 신임 원내대표의 무게나 역할이나 비중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6일이면 월요일이니까요. 예. 한 이틀 상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당원 투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16일 날 신임 원내대표하고 언론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당의 전면 혁신이라든가 또 혹은 당원들의 여사를 묻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 전체가 위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전 당원 투표의 맥락을 잡아서 저는 결국 실시하게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는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전의 조사는 좀 어려워 보인다. 환경이 좀 녹록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름 야심차게 5대 이 혁신안을 내놨는데 저는 당초부터 이건 실현 가능성이 좀 없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이 전혀 당 안에서 수용되거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태 위원장 스스로 진단했듯이 지금 국민의힘은 왜 졌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용태 위원장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용태 위원장 스스로 자기를 규정했듯이 제가 얼굴마담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실제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은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이미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김용태 위원장을 당의 당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지만 실제 리더십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준 이 당 대표가 아닌 것은 누가 봐도 이제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에 패배한 이상 현실적으로 비대위원장에 힘을 실어서 전당대회까지 당의 일차적인 혁신을 진행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고 이런 관리를 하기에는 그래도 충분할 거라고 봤는데 그조차도 지금 협조가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뭐 통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마 이 당원 투표도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던 5대 개혁안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라는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아무리 이제 밖에 이런 이 혁신을 호소한다고 해도 추진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3대 특검. 이 특검을 대하는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뭐 환영의 뜻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각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개병 특검에 각 특검의 어떤 목적과 수사 대상, 그 수사 범위에 가장 적격인 인사들을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의 경우에 조은석 이 전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통이고요. 여야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또 재계의 어떤 성역 없이 예외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성과를 내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감사원의 어떤 표적 감사, 정치 감사에 대해서 올곧게 이 문제 제기를 하고 했던 부분도 높이 살만하고요. 아마 방대한 규모의 내란 특검을 이끌고 수사의 성과를 내기에는 가장 적격인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민중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16개 사건입니다. 각 사건이 연관된 사건도 있지만 사실상 다 개별적인 범죄 혐의 사실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종하고 원활하게 수사팀을 이끌기에는 판사 출신은 민중기 특검이 적격이었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역시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본 것 같고요. 순직 개병 특검 같은 경우에 이명현 이 특검은 군 사법에 정통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국 혁신당이 추천을 했지만 민주당으로서도 가장 적격인 인사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 특검 모두 적격의 인사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규모 특검으로 광란의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특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여당이 됐잖아요. 집권 세력이 됐는데 야당일 때 발의했던 특검법을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특검을 다 임명을 합니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분으로 다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정치적 성향 때문에 논란이 됐던 분들도 들어가 있고 역대 특검은 대체로 특검이 무색무취한 분을 임명을 했어요. 정치색이 없는 분으로 가급적 정치색을 띠지 않은 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허익범 특검 같은 경우인데 드루킹 댓글 매크로 돌린 대선 여론 조작 사건, 그러니까 당시에 실세였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징역 2년으로 판결받도록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분들이 아니고 정치 칼라가 강한 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내용 중에 보면 특히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과 관련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집어넣고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 맹태균 스캔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면서 수사 중 인지한 사항을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170일 정도의 최대 달하는 특검 기간 동안에 내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지금 조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스러운 게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6개월 정도가 우리가 밀월 기간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년차를 특검으로 가지고 다 도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걸 겨냥하고 있는 바를 보면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